이제 이 부수재와 또는 용역이란 부분을 할게요, 여러분. 이 부수재와 또는 용역은 회계에서는 거의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교재에 부수재와 또는 용역이 회계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다 수험서인데 그러면 너무 넓게 나온 부분이에요. 네, 왜냐면 거의 출제를 하지 않아요. 너무 난이도가 높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세무급수부터는 출제를 합니다. 네, 세무출제에서는 당연히 하는 부분이고요. 부수재와 또는 용역은 원래 주된 거래가 있잖아요. 회사가 하고 있는 원래 사업. 그 주된 거래에 따라다니는 재화, 따라다니는 용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따라다닌다? 그럼 제가 오늘 수업하는 과정 중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뭔가 판매를 하고 AS, 근데 또는 설치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저희 대부분 에어컨을 구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에어자만 쓸게요. 에어컨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품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에어컨을 구입을 하고요. 근데 그 구입할 때 고객들이 뭘 점검하냐면 특히 여름에 이거 언제 설치돼요? 이분들이 와서 원하는 건 빠른 설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컨 구입하는 부분에 설치가 무료인지 아니면 설치비를 따로 내는지를 항상 확인하거든요. 그럼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에어컨을 무엇하고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판매했겠죠? 자, 판매하고 그리고 요 판매할 때 무슨 부분? 아, 저희는 설치가 따라갑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판매가 주였던 거예요. 이게 주된이었고 설치가 뭐가 되고 있다? 지금 따라다니는 부수가 돼요. 근데 판매하는 에어컨은 누가 봐도 재화가 되죠. 자, 설치하는 건 사람이 설치하죠, 여러분. 그러면 얘는 용역이 되죠. 그래서 이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재화이니까 꼭 재화가 붙어야 되고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재화에 용역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화에 재화가 붙을 수도 있어요. 또는 용역에 재화가 붙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건설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건설인데요. 조경사업자입니다. 조경사업자는 건설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경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우리가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걸 배울 건데요. 그걸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경사업자들이 사가지고 올 때 농어민한테 사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농어민한테 사오는 건 경비 인정은 돼요. 비용 인정은 되는데 이 조경사업자는 건설업에 속해요. 건설 산업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이 아니어서 규제사항이 붙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조경사업자가 부동산과 아니, 건설업에 들어가져 있는데 이 조경하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따라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나무나 꽃이 주는 아니에요. 주가 되는 데도 있긴 해요. 소나무 하나가 몇 천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빼면 대부분 지금 땅을 파거나 이 옆에를 꾸미거나 막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따라붙는 부분이에요. 근데 조경과 관련돼서 용역을 제공하는 건, 아니, 노동을 제공하는 건 용역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재화죠. 그래서 관계가 꼭 재화와 재화, 용역과 용역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럼 따라다니는 부분에 대한 규정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된 거래에 따라 붙는 부수 재화나 용역이요. 과세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면세 거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과세 거래이면 우린 무슨 부분? 아, 세금 계산서 발급해서 줬어야 됐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무슨 부분? 그건 계산서를 줬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분이 주된 거래에 따라붙는 거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따라붙지 않고요. 그냥 사업하는 과정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나오는 부수 재화나 용역도 있어요. 그거는 주된 거래에 따라다니진 않아요. 사업하고는 좀 다른 거로 보겠죠. 근데 그 부분까지 갖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수재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거래와 타업으로 구분해서 가자. 그래서 거래와 관련된 부수재와 또는 용역이 있고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부수재와 용역이 있다. 자,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거의 다 거래예요. 주된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주된 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매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졌던 부분들. 그러면 이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돼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게 거래와 관련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희가 재화를 공급할 때 무엇하겠다? 설치가 따라간다. 또는 운반을 집까지 해준다. 이런 부분들. 저희 냉장고 구입했다. 그럼 여러분 냉장고를 저희가 싣고 오지 않죠. 집에다 배송을 해주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무슨 부분? 이 배달이나 운반 용역의 대표적인 주된 거래에 따라다니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거래 관행으로 보아서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나 용역. 자, 요거는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샀다. 우린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요즘엔 여러분들도 많이 쓰는 게 뭐 패드 많이 쓰지 않아요? 자, 이런 걸 구입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거 구입할 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무상 AS가 있지 않나요? 그쵸? 네, 그래서 무상으로 AS 받는 기간 1년, 2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이 실제 거래에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모성 자재이면 실질적으로 AS를 받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실수로 문제가 된 거다. 그럼 비용 지불을 할 수도 있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비용 지불은 뒤에 문제이고 원래 해줘야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면 돈을 지불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요? 이 AS를 해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요. 그죠? 노동의 제공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뭔가를 갈아줘야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보증 수리 용역이 두 번째 사례의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고요. 자, 사업과 관련된 경우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은요. 내가 사업을 그냥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난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다? 아, 저희 컴퓨터 유통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PC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도소매업을 하는 과정 중에 본인들이 쓰고 있었던 게 있을 수 있죠. 자, 우리는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자동차를 무엇하겠다? 우리 자동차 매각하겠다. 여러분들 재무회계에서 유형자산 매각 이런 거 배우셨죠? 자, 그 유형자산 매각이 1번의 대표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업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거.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고자산 판매하고 관련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아 유무형 자산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이 1번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 국세청에서 이제 사례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은행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은행만 들어오진 않아요. 제가 얘기했던 이 PC 유통회사가 갖고 있는 자동차 매각 똑같은 의미를 들어와요. 근데 은행을 거론한 이유를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보수해서 우리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자,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제가 가구를 만들어서 팝니다. 가구를 제조합니다. 근데 가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나무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목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나무를 무엇하겠다? 매입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를 매입해서 가구를 제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를 매입해서 가구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하면 실제로 나무를 다 자르고 밀고 이런 거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과정 중에 뭐가 나오더라? 여러분 톱밥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이 톱밥이 무엇이 된다? 부산물이란 표현이 돼요. 이해됐을까요? 또는 우리 왜 제철 회사들 있죠. 제철 회사는 짜투리 철들이 있어요. 그거 다 모아서 다른 거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해되셨어요? 이 톱밥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사가냐면 가축을 키우는 데서 많이 사가요. 그러니까 가축 키우는 밑에 톱밥을 깔아주면 이제 그게 퇴비로도 쓸 수 있고요. 실제로 가축들한테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톱밥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가 통조림 회사이다. 근데 복숭아 통조림을 만들어요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는 포도 통조림을 만들어요. 여러분 통조림에 복숭아 통조림 또는 우리 왜 알 까져 있는 포도 이거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자, 그런 통조림을 만든다. 근데 여러분 복숭아나 그 포도 안에 씨앗이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그 씨앗이 또 다른 원료로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화장품 원료로 쓰거나 또는 우리 포도씨유라고 해서 기름도 짤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뭐 비누 같은 거 이런 용도로도 써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는 또 사가겠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부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산물을 매각하겠다.
라는 부분. 근데 요 대표적인 사례가 무슨 부분? 아, 이게 과세 거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면세 거래가 되는 건지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들 질문을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회계할 급수에서 내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세무에서는 분계 문제도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뭐 사지선다로 찾는 문제들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부수지와 또는 용역의 과세 대상 여부 판정이라는 부분의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의 주된 거래와 관련된 부분. 자, 그러면 주된 거래에 따라다니는 우리 부수되는 용역은 어떻게 하자? 그냥 주된 거래에 대한 부분에 포함되는 거로 봐라. 자, 그러면 주된 거래가 과세이면 우리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도 뭐로 가라? 과세로 가세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세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그러면 저희가 아까 지금 현재 저는 지금 냉장고를 회사에서 샀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냉장고는 누가 봐도 과세품이죠. 그런데 저희는 운반에 대한 용역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면 뭐로 가요? 과세로 가라 이 얘기예요. 근데 사실상 냉장고도 과세품이었고 운반도 사실상 과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고민거리가 없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건설업 얘기했잖아요. 자, 저는 조경 사업을 해요. 조경. 자, 조경 사업을 하는 건 무슨 사업에 속한다? 과세 사업이 맞아요, 여러분. 과세 사업이 맞습니다. 조경은. 자, 근데 이 조경 사업을 할 때 제가 나무나 꽃이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나무나 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나 꽃은요, 미가공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해외에서 수입한 적은 없습니다. 다 국산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뭐가 된다? 나무나 꽃은 요것만 단독으로 보면 면세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를 면제로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조경사업과 관련해서 꽃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고 금액은 얼마라고 산정한다라면 전체 합쳐진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면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나 꽃 등이 면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다 뭐로 지급한다?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은 의미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자, 주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입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제가 교육 용역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것 또는 도서와 관련된 것. 그러면 우리는 교육이라든지 도서라고 하는 건 면세가 맞아요, 여러분. 근데 교육이나 도서라는 이런 과정 안에 우리 과세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세가 붙는 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보시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과세된 게 뭐냐? 저희가 왜 책을 구입하게 되면 여러분 책에 왜 CD라든지 뭐 이런 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영상물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CD나 영상물은 과세예요. 그럼 저는 CD로 써볼게요. 책에 CD가 같이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책을 사면 걔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책을 팔 목적인 건데 거기에 붙어 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CD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는 과세품에 속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 따로 과세로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책에 그냥 붙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도 그냥 다 뭐로 간다? 그냥 면세 취급해버려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사례는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된 거래에 부수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례를 좀 들어가서 봤더니, 자, 피아노를 공급하면서 피아노는 과세품에 속합니다. 자, 피아노와 관련된 의자를 우리 제공하고요. 그리고 배송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배송도 과세예요. 모두 다 과세이기 때문에 전혀 고민거리가 없겠네요. 자, 가전제품을 공급하면서 이를 배송과 무엇하고 있다? 설치. 제가 아까 냉장고 얘기했죠, 여러분. 냉장고 설치까지 다 해주고 가잖아요. 운반도 하지만. 그러면 지금 무슨 부분? 지금 과세에 이것도 또 과세가 붙긴 했네요. 두 개 다 과세입니다. 이게 부수되는 부분. 자, 미술 학원에서 교육 용역을 공급하면서 실습 자재를 공급한대요. 자, 교육 용역은 면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습 자재는 대체적으로 과세입니다. 자, 그런데도 다 뭐로 간다? 다 면세로 간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항공기 내에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 자, 여러분,
항공기라고 하는 건 우리 항공기는 여러분 과세 사업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수업에 아까 진도 물어봤는데 오늘 수업에서 이제 나오면 또 한 번 듣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걸 여객이라고 해요. 자, 여객운송은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이런 화물운송과 여객운송은 달라요. 네, 여객운송은 원칙적으로 면세로 시작을 합니다. 아, 나는 학교 가는데 지하철을 탄다. 면세예요. 됐을까요? 그런데 이 면세에 단서가 붙어요. 과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과세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게 항공기, 대표적인 게 선박, 대표적인 게 SRT 또는 우등고속 이런 게 과세가 돼요. 면세에서 그들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세였던 부분에 항공기가 어디로 나가면 아, 나는 외국으로 나가겠어 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외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기내식을 줘요, 여러분? 그쵸? 이거 기내식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땅덩이가 좁아서 기내식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과세였던 부분이 외국으로 나가면 이 과세를 무엇으로? 영세율로 바뀌죠. 여러분, 이중과세 때문에 수출하는 건 영세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외국 항행 용역은 영세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영세율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물어볼 건 뭐냐면, 자, 항공기도 과세이고 식사도 과세이거든요. 그런데 이 항공기가 제가 외국으로 나갔다고 지금 가정을 세웠어요. 그럼 과세가 우리 10%에서 무슨 세율로? 영세율로 바뀔 거예요. 그럼 이 식사도 같이 바뀔 수 있냐는 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네, 식사도 다 똑같이 영세율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기내식은 뭐가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10%를 받지 않고요. 0%로 취급해 줍니다. 근데 제가 일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부가가치세 10%를 다 내야 해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수선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속품을 교체하는 거, 수선 용역 과세이고 부속품도 대체적으로 과세이죠. 네. 그런데 여기도 다른 점은 하나는 용역이고 하나는 무엇이다? 재화이다.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 거래와 관련된 경우의 시험 문제보다는요. 우리 무슨 부분 사업과 관련된 경우의 시험 문제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쪽을 더 많이 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쉽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무엇으로 보라? 별도의 공급으로 봐라. 분리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지금 별도로 나오는 거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따라다닌다라고 했으니까 과세는 과세이고 면세는 면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되지 못해요. 과세품인지 면세품인지를 꼭 체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성격을 다 따져봐라. 그래서 지금 별도의 공급으로 봐라. 다만 과세와 면세에 대한 여부는 너가 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을 좀 따라가라. 그래서 주된 사업이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꼭 확인해서 그거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발적이고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내용을 들어가서 봤더니요. 자, 우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 나온다는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고정자산 매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계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라고 배우셨잖아요. 네, 이 유형과 무형이라고 배웠던 부분이 세법에 들어오면 우리 고정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부르면 유무형 자산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고정자산에 대한 매각이 가장 대표적인 거래이긴 해요. 그래서 넘부분 그러면 지금 현재 주된 사업이 무엇을 하고 있다? 나 면세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면세업을 하고 있는데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공급에 고정자산 매각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얘가 과세품이든 면세품이든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아이고 여러분 죄송해요. 문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겠죠. 네, 무조건 뭐로 가라? 면세로 가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된 사업, 내가 사업자 등록증의 성격대로 원리를 맞춰보란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면세사업자이면요. 과세품을 샀든 면세품을 샀든 부가세 공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학원은 면세이다 과세이다? 학원은 교육 사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학원은 면세 사업자예요. 근데 여러분 학원 보면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생들 학원 갈 때요. 본인들 직접 가기도 하지만 학교 앞에 버스가 쭉 질비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 뭘 하기도 해요? 아이들이 막 타죠. 그리고 그들이 학원에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위치가 이제 좀 멀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다니는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그러면 애들 데리러 오지 않나요? 그러면 이 학원이 면세 사업자인데 이들이 무슨 부분, 아, 나는 승합차를 구입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15인승 승합차를 구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15인승 승합차는 매출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승합차 구입할 때 뭘 부담한 적이 있다? 부가세를 부담한 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승합차하고 관련된 부가세는 공제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공제받은 적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이 과세이든 면세이든 무조건 다 뭐로 가라? 무조건 다 면세로 가라.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자, 과세 사업자인데 이 사람이 자동차를 매각했대요. 라고 얘기했어요. 과세 사업자인데. 그쵸? 그러면 과세와 과세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미리 볼까요? 아, 저는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의 성격이 과세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팔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동차는 누가 봐도 과세품이 맞거든요. 근데 과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매각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를 못 받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이든 아니면 우리는 운반용으로 쓰고 있는 지금 화물 자동차이든 자 모두 다 뭐로 간다? 과세로 가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너가 못 받았던 건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자동차여서 안 됐던 거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간다? 무조건 과세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풀어보면 다 10일 과세로 출제가 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면세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자동차를 매각했다. 이 승합차를 매각하든 승용차를 매각하든 자, 그런데 이 자동차 매각했을 때 뭐로 간다고요? 면세로 간다는 거예요. 과세로 세금 계산서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저는 뭘 해요? 계산서를 발급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실기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대부분 면세로 시험 문제를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받아오는 쪽 문제를 많이 내요. 그런데 요거를 냈을 때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 무슨 생각하냐면 아니 자동차인데 왜 전자계산서를 수치했다고 하지? 자동차는 세금계산서인데 이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그냥 글씨만 따요. 우리 왜 암기해서 시험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럼 계산서 나왔어? 그럼 면세. 이렇게 외우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원리는 좀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산서를 받은 게 정상적이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로 가장 많이 냈던 부분이 병원과 학원을 거론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회사가 구입했다. 근데 증빙을 뭘 받았다? 계산서를 받았다. 합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란 부분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꾸 증빙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증빙을 잘 둬야 받아가는 사람이 제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은 사실상 부가세를 이해하고 있어야 얘가 계산서를 나한테 줬어야 되는데 생기를 줬어? 너 잘못 줬으니까 다시 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대가를 주는 부분의 증빙 수치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도 검토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실무자들 증빙 수업할 때 항상 부가세 공부한 적 있죠라고 하는 게 그런 취지이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많이 중요해요. 회사에서 일하실 때도 중요하고 시험은 이쪽의 성격을 많이 낸다라는 거. 과세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동차 로크도 가장 많이 냈었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서 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얘도 보시면 은행 또는 보험사, 이런 은행과 보험사는 어디에 속한다? 면세 사업자에 속해요. 자, 이 사람의 사업은 면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면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뭘 줘야 된다? 계산서를 발급해서 줘야 한다. 그래서 교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면세는 그러니까 무조건 면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과세였을 때는 과세가 과세로 갈 때는 과세가 되는데요. 과세가 면세로 갈 때는 면세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아, 과세인데 면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빈도가 낮은 것뿐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가야 된다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산물이 있었죠. 여러분, 사과 관련돼서 나온 부산물. 자, 이 부산물은요. 주산물이 무엇이며 우리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었냐면 톱밥. 그쵸? 그리고 통조림 회사. 그러면 이 주산물이 무엇이면 과세이면 뭐로 가고 과세로 가고요. 자, 면세이면 뭐로 간다? 면세로 가래요. 그럼 이게 그런 게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첫 번째는 제가 가구를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그러면 가구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글씨가 겹쳐져서 자, 가구라고 했을 때 이쪽에 쓸게요. 가구는 과세였어요. 그쵸? 근데 그 가구를 만드는 과정 중에 톱밥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톱밥이 무엇으로 팔면 된다는 거예요? 과세로 팔면 됩니다. 이 얘기가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런데 제가 통조림 회사를 얘기 또 하나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통조림도 뭐가 되죠? 과세죠? 네, 똑같이 과세예요. 근데 이 통조림을 하는 과정 중에 누가 나오죠? 그럼 제가 아까 씨앗이 나올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제가 씨앗이라고 쓸게요. 씨앗이 나왔다. 근데 여러분 이 씨앗은 미가공이에요. 그러면 얘가 면세인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통조림이 과세이기 때문에 이 씨앗도 뭐로 간다? 그냥 과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면세가 면세로 가는 건 그럼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저희 왜 보리나 쌀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근데 보리나 쌀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우리 왜 실질적으로 쌀이 되려면 벼를 가져다가 방아를 쪄요. 그러면 벼는 껍질에 쌓여 있죠. 까슬까슬한 거에. 그러면 이 벼를 벗겨서 쌀이 되는데 여러분 이 쌀은 면세이거든요. 제가 쌀을 팔아요. 근데 이게 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밀겨울 뭐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껍데기를 벗기는 여러분들이 그 현미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근데 현미는 껍질을 덜 벗긴 거죠. 그걸 다 벗기면 백미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껍질, 속껍질을 벗기는 과정 중에 이 벼에서 나오는 겉껍질도 있고 속껍질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쌀이 뭐다? 면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밀겨울도 뭐로 갈 수 있다? 면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회사에서 업무하실 때 세금 계산서, 계산서가 다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받는 것도 중요하고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 출제할 때 요거 건드려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화의 수입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재화의 수입. 자, 재화의 수입은 그냥 해외에서 물건을 무엇하는 거, 사오는 거, 국경을 넘는다, 안 넘는다? 아이,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관제선이라고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관제선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국경이죠. 근데 국경이 모두 다 관제선으로 쓰지는 않아요. 나라마다 조금 달라요.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앞문으로 들어가면 A 국가, 뒷문으로 나가면 B 국가인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 관세선의 관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경을 관세선으로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이 관세선이라고 하는 국경을 넘나드는 게 무역인 거죠. 무역. 자, 이 수입이라든지 수출은 무역의 거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가 우리나라겠죠, 여러분. 한국에서 어디로? 여긴 누가 봐도 여러분 미국의 국기죠. 자, 그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가는 걸 수출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더라?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나라마다 무엇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징수하고 있다. 그럼 미국은 주마다 부가세율이 다르죠? 네, 미국은 주마다 또 부가세율이 다르고, 그러면 부가세가 없는 주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이 나가는 과정 중에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를 다 징수하면 안 되니까 이중과세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아, 우리는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했었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 자, 그럼 소비지국 과세 원칙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미국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죠. 됐을까요? 그럼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자,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수입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이 수입되는 물품이 관세선을 넘게 되면 누가 등장할 것이고 세관이 등장해서 세관장이 나에게 뭘 줄 것이다?
수입 세금 계산서를 주더라는 거죠. 그럼 그 수입 세금 계산서는 지금 부가가치의 10%가 기재된 거로 받을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런 걸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부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무엇되는 거? 반입되는 거라고 표현해요. 그쵸? 자, 그리고 이 반입되는 부분에 노란색 글씨를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냥 국경을 넘어서 들어와서 마무리가 되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얘기가 또 등장해요. 보세구역이라는 용어가 또 등장해요. 이 얘기는 또 뭘까? 자, 그냥 보세구역이라는 부분은 여러분 무슨 부분 제가 계속 얘기할 때 관세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관세선의 얘기는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관세라고 하는 별도의 세금을 또 다시 받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내국세라고 하니까 그 내국세를 받는 건데 그 관세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은 맞아요. 그런데 요 자리만큼을 보세구역이라고 국가가 지정을 해요. 네, 보세구역.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이 보세구역인 요 자리에 들어온 부분은 관세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경을 못 넘었다가 돼버려요. 누가 봐도 국경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까지 들어온 건 수입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구역까지 보세구역에 들어온 것까지는 수입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보세구역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들어오는 거, 이 밖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이상은요, 나가는 거. 자, 요 부분은 뭐가 된다? 요게 비로소 수입이 돼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보세구역에 물건이 머물렀다가 그냥 나가게 돼요. 뭐 요즘은 그런 건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물류비를 구태여 들을 이유가 없어요. 특수한 경우들이 아니면 대부분 보세구역에 공장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를 생산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구태여 미국에서 보세국에 들어왔다가 제3국으로 또 나가는 일을 안 만들어요.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예전엔 많이 했어요. 왜냐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원했던 나라들이 있어서 불법 행위를 좀 했죠. 지금 그거 못합니다. 네, 나라 망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지 못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를 넘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재화의 수입으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럼 재화의 수입으로 보는 경우는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그렇죠? 국경 넘어서 들어온 거. 자, 그리고 요거 조심하세요. 외국의 선박에 의해서 물고기가 잡히고 그 물고기를 내가 산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선박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원양어업 하잖아요. 우리나라 선박이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팔았겠죠? 그거는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선박인지 우리나라 선박인지 꼭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외국 선박에 의해서 우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을 인취했다, 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들. 네, 우리 그리고 세 번째,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고요. 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는 건 우리 아까 수출 얘기 잠깐 했죠. 국경 넘어서 나가는 거.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관에 저 수출합니다라고 해서 수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신고를 하면 물건에 하자가 없으면 신고 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리가 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배에 실려서 또는 비행기에 실려서 해외에 나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수리까지는 된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 물건이 선적 또는 기적, 기적은 비행기에 실는 거겠죠. 선적은 배에 실는 거고요. 그래서 선적과 기적이 완료된 물품, 그러면 배를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있으면 배 옆에 난간이 있겠죠. 난간을 넘어선 거. 그러니까 배 위에 올라가는 걸 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적이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물건이 나간다고 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에서 공급식이라는 것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거 배웠을 때 선적일이 공급식이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수출은 선적일이 공급식이고 그 공급시기에 우리 외화로 팔았으면 환율 파악해서 원화로 환산하는 얘기도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공급시기가 선적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적됐으니까 공급시기가 확정이 됐죠. 그쵸?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다시 우리 무엇했다 배에서 내렸다가 되는 거예요. 선적했던 부분이 우리 다시 안으로 들어와 버렸대요. 그러면 이것도 수입이 돼 버려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수리만 된 거는 선적한 건 아니에요. 네, 선적이 되려면 수리가 먼저 되고 배에 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치하는 것도 수입으로 본다. 자, 수입으로 보지 않는 건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똑같네요. 문구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되지 않았다?
천적 또는 기적이 되지 아니한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빼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여러분. 완료됐던 게 들어오는 건 수입이지만 선적되지 아니한 건 우리 수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의미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외국에서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 보세구역. 자, 관세가 발생되지 않는 장소라겠어요, 여러분. 그걸 수출 자유지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보세구역 또는 수출 자유지역에 재화를 반입하는 거. 제가 아까 그래서 보세구역에 물건이 들어오는 건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 수입이 아닙니다. 거길 넘어서야 수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공급 시기예요. 자, 공급 시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공급 시기는 여러분, 우리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뭐 이런 게 있죠. 그럼 거기 가면 무슨 부분이 있냐면 우리 작성 연월일이 있어요, 여러분. 작성 연월일. 자, 그 작성 연월일의 일자가 공급 시기 일자와 같아야 된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작성 연월일은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니까 프로그램에 가면 우리 매입, 매출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있을 거예요. 그 입력의 일자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의 일자는 4월 5일이고 세금 계산서의 작성 일자는 우리 4월 20일이고 뭐 그리고 공급 시기는 3월 달에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란 얘기예요. 세 개가 다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뭐 공급 장소는 과세권이 미치는 장소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급 시기에 대한 부분의 시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라고 했어요. 네, 왜냐면 이 발급 시기가 실질적으로 공급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작성, 연월일과 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재화의 공급 시기를 이해하시면 용역의 공급 시기는 큰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재화의 공급 시기가 훨씬 더 빈도가 높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 푸실 때 조금 조심하실 게 다음 중 공급 시기가 잘못된 걸 찾아라 그러면 재화 용역을 섞어서 냈다는 표현이고요. 근데 공급 시기 앞에 재화자가 붙거나 용역자가 붙으면 재화의 표현이 들어온 건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일반적인 공급 시기 누구나 통상적으로 쓰는 거. 자, 그러면 재화에 이동이 필요하다. 그럼 이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거죠. 제가 노트북을 판매합니다. 그럼 노트북은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인도되는 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더라.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물은 땅에 붙어 있죠. 건물을 떼서 팔 수는 없잖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럼 이동이 필요하지 않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는 무슨 부분? 아유,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가세요. 아,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하게 물건을 줬네요. 팔았네요.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형태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게 시험에 문제를 풀다 보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 시기. 자, 그러면 현금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할부로 팔았다. 자, 우리 할부 얘기가 나오면 조금 기준점을 좀 세워주세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회계 기준도 배우고요. 그쵸? 회계 기준도 배우고 그리고 세법 기준 얘기도 해요. 근데 회계와 세법이 같을 수도 있고요. 회계와 세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혼선 빚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 공급 시기가 얘기하면서 왜 제가 회계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회계 쪽에 가면 수익의 인식 기준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수익의 인식 기준이 손익계산서에 무엇으로 가는 시기?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계상하는 시기를 말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매출자 입장의 세금이에요. 매입자 입장보다는. 그럼 매출자 입장의 세금이라고 하면 내가 물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얼마이고요. 나는 이 매출세액이 나오는 시기가 이때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품 매출 밑에 부가세 예수금이 나오고 상품 매출 밑에 부가세 예수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출하고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공급 시기하고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같은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법과 회계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제가 할부 얘기하다 일로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걸까요? 할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인식 기준에서 배웠을 땐 할부는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장기와 단기를 무엇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다. 너가 무엇했으면 지금 상대편한테 인도했으면 수익은 인식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세는 달라요. 자, 그런데 부가세는 재밌는 건 장기 단기를 똑같이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써준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할부라는 글씨가 붙으면 우리는 뭐라고 취급해라? 단기 할부.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장기 할부는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제가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단기와 장기가 달라요. 바로 밑에 있죠. 여기 장기 할부 따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현금, 외상, 단기 할부 판매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는 무엇을 가라? 인도가 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로 가라. 일반적인 경우로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장기 할부는요. 장기 할부는 자, 우리 단기하고 장기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대가를 1년 이내에 다 받을 수 있다? 단기. 아, 내가 장기 할부다 그러면 대가를 1년 이내에 못 받는 거죠. 1년이 넘어가서 받는 거죠. 나 36개월 할부로 팔았어.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그걸 장기 할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장기 할부는요. 인도한 시점에 전부 다 공급 시기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대가의 각 부분을 무엇한데? 받기로 한 때. 여러분 약정서 썼겠죠? 36개월짜리 할부의 명세서가 있겠죠? 날짜 따박따박 나와 있겠죠? 자, 그 날짜예요. 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받기로 한 때로 갑니다. 그게 조심하실 부분. 그리고 공부하실 땐 장기 할부랑 누구를 같이 묶어라? 완성도와 중간 지급 조건부를 같이 묶어갑니다. 이유는 장기 할부와 완성도 기준,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는 요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반환 조건부나 동의 조건부, 기타 조건부에 대한 부분은 그 조건이 무엇 되는데? 성취되는 때. 여러분, 이 반환이라든지 동의 조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재고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수익 인식 기준 배울 때 여러분 뭘 배운 적이 있냐면 시용 판매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시용 판매, 기한부 판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용 판매는 그들이 써보고 고객이 의사표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기한부라는 건 내가 물건을 팔고 일주일 이내에 반품의 의사가 없으면 그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판 것처럼 보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똑같은 의미로 쓰는 용어예요. 그럼 그 부분에 반환 조건부 등에 해당되는 건 성취되는 부분에 판매가 확정된 거로 본다. 그래서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대로 봐주고 기한부는 기한이 지나야 우리는 일주일의 기간을 주겠다. 이런 식의 관점들. 예전에 의류 판매 같은 경우 이것도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대로 봅니다.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 여러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이에요. 가공된 재화를 무엇하는 때? 인도하는 때예요. 그렇죠. 재화니까 인형, 눈, 달기 다 했으니까 인형, 눈, 다른 애를 보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인도하는 때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완성도하고 중간지급 조건부 의미 설명 안 했는데 그건 뒤에 따로 설명하려고 요 앞에서 정의 말씀 안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자가 공급이나 개인적 공급, 여러분 간주 공급의 요건이죠. 그래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은 사용 소비가 되는 때. 자, 자가 공급 중에 직매장 반출은 반출하는 때. 사업상 증여는 우리 무엇으로 가라? 증여하는 때, 여러분. 증여하는 때. 폐업시 잔존 제한은 뭐로 간다? 폐업하는 때로 간다. 그래서 이거 글씨가 다 다르니까 조심하세요라는 걸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무인 판매기의 공급 시기는 언제로 갈 거냐?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자판기 설치한 분은 매출 신고해야 돼요.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요. 과세니까 누가 봐도.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이 숨어 있다가 아, 오늘은 200원의 매출 생겼구나, 300원의 매출 생겼구나 누가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쵸? 그거 실질적으로 설치하신 분들이 날 잡아서 와서 무엇해요, 여러분? 열쇠 따고 그리고 돈 우르르 빼가죠. 그리고 중간에 뭐도 넣고요. 커피도 넣고 프림도 넣고 뭐 이 설탕도 넣고 이런 거 넣잖아요. 그래서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무엇하는데 인취하는 때예요. 돈을 빼는 때가 공급시기다. 이건 본인이 알아서 신고 잘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수출재화. 수출재화는 사실상 여러분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근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 최소한 요만큼은 기억해야 되는 것만 지금 기재한 거예요. 자,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 이게 직수출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물건이 들어오지 않고 제3국에서도 물건을 곧바로 내보낼 수 있어요.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그래서 국외에서 반출되는 직수출과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은 수출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로 갑니다. 그런데 원양어업을 하고 있는 부분, 한국 배가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거겠죠. 자, 그 원양어업이라든지 위탁 판매 수출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무엇되는데 확정되는 때로 갑니다. 네, 왜냐하면 원양어업은요,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물건을 팔아야만 금액 확정이 돼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출로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미국에 화장품을 보내주고 우리 물건 파주면 너한테 커미션 얼마 줄게 이런 게 위탁 판매예요. 그러니까 국내의 대표적인 위탁 판매는 홈쇼핑 생각하면 되고요. 해외는 다른 사람한테 물건 팔아달라고 우리 한국 물건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국경을 넘어서 물건이 나갔다고 해서 수출로 볼 수는 없어요. 세관은 신고는 하지만 판매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서 물건을 팔면 그 위탁자가 아니 수탁자가 물건을 막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있겠죠.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겠죠. 얼마 팔았다고 저희한테 통지서를 줘요. 네, 그래야 금액이 확정됐다고 봐요. 그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과 외국 인도 수출은 외국에서 해당 재화를 무엇하면 인도하면 네, 물건을 넘겨주면 넘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인도하는 대로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깊이 나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 선적일 기적일은 거의 대부분 안 틀려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되면 자꾸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개를 내거나 원양을 내거나 위탁을 내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렵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사실 버려야 되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네, 선택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자, 위탁매매부터 나오는 용어 정리인데요. 여러분, 위탁매매는 우리 뭐로 가시면 될까요? 수탁자가 물건을 공급한 때로 가시면 되겠죠. 회계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홈쇼핑에서 내가 물건 팔아달라고 보냈다라고 해서 우리 창고에 없다라고 해도 그거를 뭐로 보진 않는다. 매출로 보지는 않죠, 여러분. 네. 수탁자가 물건을 팔아야만. 자,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하는 건 일단 할부가 몇 번 이상은 있어야 된다. 2회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할부의 기간이 몇 년 이상, 1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넘버분. 그리고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잖아요. 그래서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슨 기준이다? 회수 기준이에요. 회수 기준. 네. 그래서 인도 기준이 아니라 돈을 받는 회수 기준이다라는 사실상 이 장기 할부 판매가 많이 있는 회사들은요. 인도 기준보다 회수 기준이 유리해요. 세금을 미리 낼 이유는 없잖아요. 자, 중간 지급 조건부에 대한 공급과 완성도 기준 지급에 대한 공급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간 지급 조건부의 공급이다라고 하는 건요.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냐면 이건 돈을 나누어서 받는 부분이에요. 나누어서 받는데 일단 계약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단 계약금을 미리 받고 그리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서 무엇한다? 받는다 또는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계약금과 분할에 대한 부분이 한번 등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치르기까지 기간에 대한 명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걸 놓고 봤더니 내가 계약금을 4월 1일 날 계약금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계약금을 받고요. 우리가 쭉 연결이 돼서 언젠가는 뭘 치러요, 여러분? 잔금을 치르겠죠. 그래서 마지막 돈 주는 게 잔금이니까 그래서 이 잔금을 치르기까지 그러면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치르기까지의 중간의 기간이 몇 월 이상이어야 된다? 6개월 이상이어야 돼요. 이게 실기 문제도 출제가 돼요.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를 중간지급 조건부라고 시험지 안 줘요, 여러분. 이걸 주고요. 그 요건에 맞는 거를 분개해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실기 문제 냈으니까 당연히 이론은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잔금을 치르기까지의 요 잔금 치르는 날짜까지가 6개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잔금은 12월 10일 날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4월 1일이니까 그냥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여러분 9월까지 가면 6개월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12월이니까 6개월 이상이죠? 아, 그러면 일단은 6개월 이상 요건은 충족했어요. 네, 그래서 6월 이상이라는 건 충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앞에 제가 뭐 얘기했나요? 계약금 이외에 분할하는 부분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한 번의 분할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무슨 부분? 소위 말해서 중도금이 나와지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도금이 한 번 있든
두 번이 있든 세 번이 있든 네 번이 있든 상관은 없어요. 그 횟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최소한 분할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잔금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된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네, 그거를 중간지급 조건부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대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4월 1일이고 얘는 5월 10일이고 이 부분은 6월 30일이고 이 부분은 9월 30일이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몇 번 발급해야 돼요? 요거 개수 세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맞춰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 뭐로 가야 된다?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완성도 기준입니다. 완성도 기준. 자, 완성도 기준은 대체적으로 장기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건설업에 가장 많이 쓰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완성도나 중간 지급 조건이요. 건설업에서 많이 쓰는 형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재화 공급이 아니라 용역 공급에서도 또 등장이 돼요. 네, 용역 공급에도 등장이 되기도 하고요. 자, 제작 기간이 장기간 들어가는 부분에 이 완성도 기준을 대부분 많이 쓰더라.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시작을 하고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뭘 줄 것이다. 너가 몇 퍼센트 완성함에 따라 내가 너한테 얼마씩 줄게라는 걸 계약서에 써요. 명기를 해요, 대부분. 그러면 지금 현재 너가 지금 여기까지가 5%였다. 그럼 5%를 무엇하면 완성도가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진척도, 진행도, 완성도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비율만큼만 돈을 줄게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5% 완성되면 너한테 내가 10만 원을 줄게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걸 계약서에 모두 다 명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완성도 기준 지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계약서에 언제 주겠다라는 부분 얼마 되면 얼마 주겠다는 얘기가 있는 거니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다는 용어가 그래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취지이고요. 최근에 이 중간 지급 조건부에 대한 실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용어 정의 문제도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부가세도 조금 어려워지고 있고요. 소득세가 과거 시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과거는 대부분 5년 또는 3년 내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들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네, 소득세도 조금 심층적으로 내고 있는 경향으로 좀 바뀌었고 이론 쪽들이. 자, 용역의 공급 시기입니다. 자, 일반적인 공급 시기는요. 자, 영도가 제공되거나 또는 재화나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는 때로 가시면 되고요. 자,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뭔가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럼 설치가 끝난 시점이 완료 시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로 보면 된다. 자,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 시기.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들어와요. 완성도 지급 조건, 중간 지급 조건, 장기 할부,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포함해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해라. 그래서 부동산 임대까지 우리 뭐로 가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받기로 한 때는 돈 받은 게 아니라는 거. 받은 때가 아니에요. 받은 때가 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받기로 한 때. 그래서 받든지 못 받든지 관계없이 약속된 날짜가 공급직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에 이 세금 계산서 언제 발급하고 언제 돈 줘야 된다는 거 다 명기해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네, 임대료가 있는 것처럼 보겠다라는 표현인데요. 그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공급 시기는 언제로 볼 거냐? 우리 예정신고 기간이 해당이 되면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 우리는 과세기간 종료일, 소위 말해서 우리 예정신고는 없어요. 개인사업자는 고지 납부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뭐가 된다?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위에 있는 기준을 모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영무의 제공이 끝나고 완료가 되고 공급가액이 얼마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때 공급 시기로 봐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지는 부분이 공급 시기 특례 여러분. 요번 강좌 조금 긴데요. 요거 끝내시고 시자고요. 자, 공급 시기 특례 부분에 들어갔더니 폐업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나와요. 폐업. 자, 폐업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게 왜 나오냐면 회사가 폐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폐업하기 전에 무슨 부분들? 벌써 공급받고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폐업하는 시점에 모든 업무가 끝났으면 좋은데 4월 30일 날 폐업을 했는데 실제 시작됐던 그 부분, 공급이 시작되고 있었던 부분이 사실상 언제 끝났다? 이후에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상대편한테 청구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폐업을 4월 30일 날 했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은 6월 30일이다. 그러면 6월 30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공급 시기는 언제로 간다? 4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폐업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다고 해서 그 이후로 가는 게 아니라 폐업 일자로 정리하셔라. 제가 봤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제가 실제로 실무자 교육을 해요. 그리고 현업에서 한 15년 정도 업무를 하다가 지금 강의만 주업으로 바꾼 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폐업을 하는데 본인이 못하니까 법무사한테 의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법무사한테 의뢰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했겠죠. 근데 이 법무사에서 무슨 실수를 했냐면 이분이 폐업 정리를 해주면서 실제 폐업을 4월 30일 날 했는데 자기들이 업무를 진행했으니까 수수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폐업은 4월 30일로 모든 업무 해놓고 본인들은 그 업무를 5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4월 30일 날 폐업했다 해서 그날 제하지 않아요. 이후에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근데 자기가 수수료 청구할 때 그러면 4월 30일로 했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시작은 했고.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5월 달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 대금 청구를 한 거죠. 황당하죠. 그쵸?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무엇 하셔야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폐업하는 회사의 종사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여러 개 회사 중 하나 폐업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쪽에 세금 계산서 발급 일자 잘못됐으니까 폐업일로 다시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업무에 가면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로 바뀌어 있잖아요. 종이는 서로 발급하고 찢을 수 있어요. 사실상 암묵적으로. 찢고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자는 수정이라는 부분을 넘어가야 되는데 폐업이 시스템상에 다 막혀버리면 이 부분은 전자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할지 세무서 쫓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에서는 폐업일이라는 용어만 건들 거예요. 다른 건 건들 수가 없어요. 실기는 못 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계속 사업자로 시험 봐야 되고 우리 회사를 폐업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이론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세금 계산서의 선발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선자가 붙었으니까 미리 선자겠죠. 자, 공급 시기가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미리 줬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 도래하기 전에 나는 무슨 부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그러면 계약서를 쓰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체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체 금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일부가 들어올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계약금이 대부분 이게 해당이 돼요. 계약금이나 중도금. 그러니까 내가 재화나 용역은 완벽하게 다 제공하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라는 거예요. 이유는 계약금 돈 받을 거잖아요. 중도금도 돈 받을 거예요. 근데 상대편이 얘기합니다. 아, 저희 계약금 10% 주려면 세금 계산서를 줘야만 결제를 받아서 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대가의 일부나 전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미리 발급할 수 있다. 그럼 공급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되느냐? 우리 실질적으로 여기 대가를 수령하는 과정을 제가 5월 10일로 드렸거든요. 그러면 5월 10일 날 대가 수령을 했고 실제 공급 시기는 공급 일자는 5월 30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5월 30일이 아니라 우리 5월 10일로 무엇을 해라? 공급 시기로 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0일자로 세금서 발급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요게 뒤에 가면 살이 조금 더 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7일 이내, 30일 이내가 붙어요. 그래서 요즘은 7일과 30일도 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에선 이렇게 가져가고 뒤에 붙는 얘기는 뒤에서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공급 시기로 봐라. 그 다음, 자, 우리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대요. 자, 그런데 공급 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아,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할부는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고 돈을 나눠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약속된 날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또 다른 예외로 무슨 부분, 아, 네가 그냥 전체를 다 하고 싶으면 하는 것도 허용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앞에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 대로 분할해서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할부 내역서만 작성하고요. 세금 계산서를 한 장으로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 앞에서는 분명히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니까 36개월 할부면 36번의 세금 계산서를 제가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재화를 인도할 때 그냥 한 번에 5천만 원짜리 세금제를 줘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규정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특례 규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어도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우리 무엇할 수 있다. 우리 그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받기로 한 때란 약정이 있어도 그냥 인도할 때 다 줘도 괜찮다라는 부분. 현실은 1번을 더 많이 따라가고요. 업무는 근데 우리 시험은 원칙을 더 많이 내요. 대가를 받기로 한 대로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네, 그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전기나 통신 등, 자, 전기 통신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유지보수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나 통신이나 유지보수 등, 자, 그들은 계약서를 1년짜리, 2년짜리 또는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끊어서 세금 계산 발급하고 돈 들어오면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결시키고 다시 또 딱 끊고 이게 불가능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린 지금 현재 전기를 쓰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전기 다 쓰고 있죠. 왜냐면 지금 저희 온라인 수업하잖아요. 자, 온라인이니까 여러분들 전기가 있어야 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돈을 중간에 딱 끊고 돈이 들어오면 다시 전기선을 연결하고 그리고 다시 한 달치에 대한 청구가 들어가서 돈이 딱 들어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것만큼을 며칠 날짜로 작성을 해서 청구가 들어오고요. 돈은 다 뒤에 들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미리 발급이 되져요.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집에 있는 분들은 또는 여러분들 그 청구서에 통신비 청구서나 전력비 청구서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작성일자와 대금을 내는 날짜를 비교해 보시면 세금계산서 작성연일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돈을 내는 날짜는 뒤에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미리 세금계산서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런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다라면 우린 미리 일정을 정해서 세금계산서 주고 정리를 해나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내용을 보면 원칙은 실제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거나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재화 인도가 장기 할부였다 그러면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공급시기에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근데 이 부분이 예외가 뭔 거예요? 아, 우리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원래 세금 계산서를 죄송해요, 여러분. 발급해서 나가는 게 원래 맞더라. 그런데 우린 그렇게 안 하고 무엇 하겠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하늘색이 원칙. 그런데 우리 요게 원칙이었던 부분을 무엇 하겠다. 우리 그냥 앞에 날짜로 다 끝내버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미리선자가 붙은 게 이런 의미예요. 이것도 미리선이에요. 일종의. 근데 법령이 달라요. 그래서 부분을 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특례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화면만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재화 인도나 용역 제공이 완료된다라는 부분에 2월 1일 날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주시고 뒤엔 돈 받는 것만 회계 처리해 주시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자, 재화의 수입 시기. 그럼 재화의 수입 시기는요.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로 봅니다. 그래서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면 수입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고요. 그 서류에 수리 일자가 나옵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는 수입 세금 계산서가 작성 일자로 들어옵니다. 그때 대체적으로 부가가치세라든지 각종 내국세에 해당되는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장소. 자, 이건 뭐로 보셔라? 과세권이 미치는 장소로 보셔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권이 미치는 장소까지만 10% 내지는 0%를 징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세권의 장소로 보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 과세권에 못 들어오는 건 여러분 세금 계산서의 관점으로 안 봐요. 그러면 과세 거래가 아니라 누가 봐도 과세 거래인데 면세로 바뀌어 버려요. 그게 이제 무역회사들 제일 골치 아파하는 부분 중에. 그러니까 지금 계약자는 둘 다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A한테 오더를 줬어요. 근데 지금 A가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 지금 너네가 우리한테 오더 의뢰했던 거 우리 중국 공장에 있어. 그랬더니 저도 생산을 중국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다구나. 잘 됐네요. 저희도 공장에 중국에 있으니 그 물건을 중국 공장으로 넘겨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현재 재화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매출자와 매입자는 다 한국에 있는데 물건의 이동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공급의 장소가. 그게 과세권의 문제가 돼요. 그럼 그게 과세품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세금 계산서의 거래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세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과세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10%나 0% 적용 못 해요. 우리 영위세율을 적용하는 사람은 과세권에 해당되는 것만 들어가요. 그럼 결론적으로 10%가 0%가 될 수 있는 거지 부가가치세가 없다라는 게 0%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대부분들 영예세율 적용하는 줄 알고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주고받아요. 세금을 발급을 잘못한 거죠. 전부 다 가산세예요. 네, 문제가 되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서 되게 약하게 내지만 업무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재와 같은 경우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과세권으로 봐주면 되고요.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라면 그 재화가 있는 장소를 가지고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용역은 원칙적으로 영무가 제공이 되거나 또는 시설물 또는 권리에 대한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내나 국외에 걸쳐서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 운송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다라고 하면 우리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자는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권을 정리해라라고 합니다. 자, 요 부분도 용역 부분은요. 업무에 가시면 공부를 하나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세법이 바뀔 거예요. 네. 요 부분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유튜브 많이 하죠, 요즘에. 네. 근데 유튜브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수익이 어디서 발생이 될까요? 네, 유튜브는 미국 회사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과세권의 부분을 어디로 볼 거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법령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부분에 그 유튜브처럼 나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에 과세권의 위치를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자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좀 돼서 이제 그게 여기 추가가 됩니다. 네, 지금 보는 시험은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지만 업무적으로는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252페이지까지 내용 정리가 모두 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단원평가 253페이지부터 이제 나와져 있는 문제 꼭 풀어보세요. 네,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